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현경입니다. 우리 기업사 또 다시 글로벌 기업, 한국 기업 망라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산업들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정한 타겟은요, 자동차 산업을 좀 보려고 합니다. 판매 대수로만 보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3대 강자라고 하면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회사들 위주로 보면 1등 토요타, 2등 폭스바겐, 그리고 3등이 현대차죠.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2년 글로벌 완성차 판매 순위로 보면 당당히 3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684만 대 판매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현대차를 다니는 무슨 임직원도 아닌데 왠지 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약간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같이 해온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은 그런 기분을 같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23년 1분기,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오르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질문은 여기가 아니라 3프로의 다른 주식 분석 채널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을 다뤘어요. 자, 이 지금 판매 대수만 3위가 아니라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선정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여기에 한국 회사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위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꾸준히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35위에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포르쉐보다는 훨씬 순위가 높아요. 그리고 기아는 87위예요. 그러니까 두 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탑 100 안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토요타가 1937년에 만들어졌고요. 폭스바겐은 1937년에 설립이 됐어요. 벤츠가 188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만들어진 시점은 1967년이에요.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였던 시절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글로벌 탑티어 브랜드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기간을 고려하면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했던 현대자동차, 또 상대적으로는 짧지만 짧지 않은 역사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고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그룹을 만드셨어요.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이 자리에서 다 풀어놓을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TV라든가 신문,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가 기업을 일구고 그 역사 속에서 자동차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왜 자동차를 시작하게 됐는지까지의 이야기를 좀 짧게 들려드리면요. 알려진 대로 이 정주영 회장님은 1915년 강원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송전소학교를 졸업하고 16살에 이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서울로 나오죠. 서울로 나가서 나가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잡혀서 돌아오고 이렇게 두 번으로 돌아와서 농촌에서 일을 했지만 결국 또 가출하게 됩니다. 내 꿈은 농촌에 있지 않다. 내 꿈은 도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16살에 이제 다시 도시로 나오는데 16살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많이 있겠어요. 처음에 이제 막 노동꾼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경성 쌀가게 복흥상회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을 잘했던 거죠. 이 가게를 결국은 인수를 하게 돼서 그걸 경일상회로 만들어요. 그런데 1939년이 되면 일제가 전시체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연 쌀 배급제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쌀을 파는 가게들 굉장히 부유하고 한마디로 유통시장의 강자였는데 이제 쌀 배급제가 되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쌀가게, 경일상회를 포함해서 다 쌀가게 문을 닫아요. 그리고 1940년부터는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쌀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지금까지 번 돈으로 뭐 할 게 없을까 보다가 자동차 수리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이 당시 아도 서비스가 위치한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이 3프로에서도 멀지 않은데요, 아현동 고개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 본인이 다 기술자는 아니에요. 기술자를 고용했는데 기술자들이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몰려들죠. 점점 사업이 잘 번창을 했어요. 그러다가 1943년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수리를 맡겨놓은 차까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전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사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저앉으면 정주영 씨가 아니죠. 예, 돈을 다시 빌려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신설동 어디 빈터에서 무허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일을 하면서는 전에는 기술자가 있으면서 자기가 도와주고 혹은 뭐 지원을 해주고 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다 일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자동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아요. 갚고 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1942년에 기업 정리령을 내려요. 아도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친일 기업이었던 일진 공작소하고 강제로 합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기회가 오죠. 일본이 패망을 하고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미 군정청이 적산의 일부를 이제 불화를 해주는데 그때 중구 초동에 200여 평을 불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1946년에 현대 자동차 공업사 간판을 걸고 자동차 수리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군 병기창에서 엔진을 뭐 교체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일본 고물차를 가져다가 용도에 따라 이제 이 엔진 뭐 저기 부품 이런 걸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개조를 해서 자동차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당시로서는 제대로 멀쩡한 자동차나 뭐 트럭 같은 게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 조립을 하고 수리를 하고 뭐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차 자체도 굉장히 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막 화랑을 띠면서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종업원이 30명으로 늘어나고 1년 만에 8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사세가 급격히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현대 토건사를 세워요. 이게 이 현대건설의 원류가 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 건설이 합쳐지면서 정말로 눈에 띄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1950년에 다시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죠. 이런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군의 하청 사업을 받으면서 전후 복구 사업으로 뭐 토건과 자동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이 먼저 막 쫙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현대그룹 전체의 기반이 건설이 되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 그 전에는 이제 뭐 수리하고 개조하는 거에서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자동차 산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거나 인허가를 잘 내주거나 이런 이점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가 사실 그때 이제 착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도 같이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정주영 씨가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자동차 산업에 미래가 달려있다. 건설은 건설대로 가고 자동차를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침내 1967년 현대자동차가 설립이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는 게 처음부터 자동차를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정 끝에 현대자동차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미래는 자동차에 있다라고 본 것이죠. 1967년에 이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한국은 엄청 가난한 나라예요.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가 5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5만 대인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이분이 이제 많이 고쳐봤잖아요. 자기가 뭐 기술자 버금가게 막 차라면 빠삭하게 다 한다. 이런 분이었는데 생산은 또 다른 문제예요. 생산 기술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 만들었는데 뭐 어디서 가지고 오지? 이럴 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입해서 갖다 판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다?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기술을 가져다가 여기서 어떻게든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작회사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의 포드사가 협력회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정세영을 보내요. 이때 뭐 영어를 잘하는 정세영 씨를 그래서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하고 합작 추진을 해요. 근데 포드에서 보면 아니 웬 듣보잡 현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정주영 회장이 내가 차를 진짜 잘한다. 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웬 듣보잡이냐 했는데 가서 자기 해박한 지식들을 막 자랑을 하고 뭐 당연히 뭐 정세영 씨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자랑에 설득이 당했는지 감명을 받았는지 포드하고 정말 합작 합의가 됐습니다. 합작을 해서 기술 도입 계약을 1968년
6월에 기술 도입 계약을 해요. 그리고 착공 8개월 만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울산에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생산한 차가 바로 뭐다? 코티나라는 차를 생산해요. 그런데 포드하고 합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부품만 줘. 그럼 우리가 알아서 만들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진짜로 빨리 생산을 해서 포드도 굉장히 놀랬죠. 그럼 처음으로 이렇게 막 빨리 해서 차를 만들었는데 차가 성능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막 마이카 시대 이런 건 우리 한참 나중에 나와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뭐냐면 아주 부유층이거나 아니면 택시가 있었던 거예요. 택시는 이 길 저 길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택시가 고장이 너무 잘 나. 코티나라는 차량인데 이 택시가 뭐 고치나 코피나 골치나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막 갖게 돼요. 그래서 원인을 막 찾아봐요. 차를 험하게 굴렸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비포장 도로가 당시에 한국에 너무 많았어요. 비포장 도로를 막 달리는데 엔진이 막 꺼져. 성능도 너무 안 좋아. 근데 당시 도로 포장률이 20%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험하게 몰았다기보다는 도로 사정 자체가 그냥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사님들이 더 화가 났죠. 그래서 현대차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접친 격으로 68년에 공장을 만들어서 차를 내놨는데 69년에 울산에 대홍수가 나요. 그래서 공장이 침수가 돼요. 포드 입장에서는 아니, 부품만 주면 알아서 잘한다더니 이제는 공장까지 침수되고 뭔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엔진 조립 공장을 50대 50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장기간 협상이 고착이 됩니다. 근데 포드와 현대차가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이제는 포드하고 합작을 그만하겠다. 그래서 1973년에 합작 투자 계약을 그만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드가 원하는 게 달랐던 이유도 있지만 정부 정책 영향도 좀 있었어요.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깔고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했는데 자동차 육성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에 $2,000 이하의 국민차를 만들고 73%의 국산화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73%의 국산화율을 달성하려면 포드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갈 길을 요원했던 거죠. 그래서 국내차 생산, 국산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자동차 기술이라는 게 당시에 우리나라 뭐 엔지니어링 기술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엔진을 가져다가 모방해서 똑같이 만든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라든가 중요한 뭐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것들은 자체 생산하기는 어렵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다는 건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항상 남긴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세 글자. 해봤어? 자네 해봤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해보기로 했어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엔진이죠. 엔진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 엔진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주변을 둘러보니 미쓰비시가 있네. 예, 전번 기업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가까운 일본에 미쓰비시가 있으니 미쓰비시 엔진을 들여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 자동차는 디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산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외국에 있는 자동차를 그대로 가져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디자인을 어디서 할 거냐? 뭐 국내는 일단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자동차 디자인이 여러분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이제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알아봐요. 그러다가 이탈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찾아요. 여기가 바로 그 누가 있냐? 그 유명한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은 자동차 디자인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카메라든 다 여러 가지 물건도 했는데 이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젊었을 때부터 천재 디자이너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피아트의 여러 차종을 디자인을 했고요.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의 골프 이거를 디자인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디자인한 게 바로 그 포디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한 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개씩 수제로 만들어서 팔려면 뭐 몇 억짜리 10억짜리 차를 팔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국민차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양산이 돼야 돼요. 양산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프로세스라든가 뭐 양산에 있어서 제조업에서는 뭐 최강자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산도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공정을 이해하고 이 자동차를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그런 전문가가 당연히 한국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도 역시 외부에서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데려오냐? 사실은 주지아로의 업적도 되게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조지 턴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지 턴불은 누구냐? 영국의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현대차하고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와요. 아니, 현대차를 뭘 보고 현대차랑 3년 계약을 하고 오지? 이때 당시에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 문제가 많았어요. 영국은 산업화의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히 선진국이었지만 그 사이에 뭐 파업도 있었고 뭐 생산성의 저하도 겪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의 문제를 다시는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게 얼마나 대단한 뉴스거리였냐면 BBC에서 한국으로 온 턴불을 소개하고 인터뷰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어서 이분을 데려다 쓸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했고 능력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양산도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정주영 회장이 와서 한마디를 하면 다음날 밤새서 노동자들이 그걸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야, 요거 한 1.5인치 늘려놔라. 그러면 밤새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조지 턴불 누대는 굉장히 신기하고 새롭고 이게 노동 조건은 열악한데 이 열심히 하는 근성을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당시 공장의 한겨울의 온도가 영하 7도였대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보자면 하루아침에 아무 경력도 없는 현대자동차가 독자 생산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선진국에서 채워넣는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디자인을 가지고 오고, 일본에서는 엔진하고 기술을 가지고 오고, 프랑스에서도 뭐 기술과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영국에서도 이 양산 능력과 뭐 금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핵심 인력을 다 외부에서 받아들였다. 이걸 국내에서 빠르게 적용시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었고요. 당시에 현대자동차에서 일했던 임직원 분들 전체의 노력이 사실은 다 결집이 돼서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74년 7월에 현대가 1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연 생산 능력 5만 6천 대 규모의 국산 자동차 공정의 건설을 착수를 하고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1976년 1월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출시가 됩니다. 자, 이때 정말로 국내 기술로 만든 차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 개발되고 양산된 첫 번째 국산 고유 모델인 거예요. 그 전까지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포니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였고요. 출시 첫 해인 1976년에만 1만 726대가 판매되면서 점유율이 그냥 나오자마자 43.6%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성공을 했냐? 일단 첫 번째, 가격이 싸요. 그 전까지는 택시로 타던가 아니면 부유한 사람만 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포니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차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차를 수리하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나 고장이 잘 나는 문제 때문에 공장에 들어가서 뭐 부품 올 때까지 한 달씩 두 달씩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부품을 생산했고 하다 보니까 수리 경쟁력이 있었어요. 이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높은 부품 국산화율 때문이에요. 이런 높은 국산화율은 현대차가 가격이 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 정부의 시책으로도 높은 국산화율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면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제품이 너무 후졌으면 좀 타다가 사람들이 야, 안 좋아. 소문이 금방 났을 텐데 이전에 현대차가 조립했던 차 코티나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높은 제품 완성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기여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턴불이 합류가 되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영국에서 제가 브리티시 레일랜드에서 했던 것보다 4배나 더 엄격하게 테스트를 해서 포니를 내놨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자기가 과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문제점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부분이 이런 데서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주영 회장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서 가장 더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정세영 씨라고 볼 수가 있죠. 정세영 씨가 사실은 그 포드라고 합작을 할 때부터 정주영 회장보다는 정세영 씨가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도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이분이 합작 시절부터 쭉 해서 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정주영, 자동차는 정세영.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바로 포니 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고작 6대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잘 팔린 다음에는 에콰도르에다가 포니 자동차 6대를 처음 수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 뒤로 짤막하게 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왜냐면 1970년대에는 2번의 석유 파동이 있죠. 그래서 이 석유 파동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이 다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전두환 시절이죠. 이 전두환 씨가 이제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에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서 1979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라는 인위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소형차는 현대가 해. 그리고 중형차는 세한자동차. 이 세한자동차가 나중에 이제 대우자동차가 됩니다. 그리고 상용차, 뭐 트럭 이런 거. 상용차는 기아가 해. 그리고 특장차,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수 용도로 쓰이는 차는 쌍용자동차. 동아한테 줍니다. 이게 이제 쌍용 자동차가 되는데요. 이 조치가 1987년 해제될 때까지는 이 시장 구도가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일 쇼크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소형차는 현대 자동차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 시장을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니의 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뭐 몇 프로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이 고도 성장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70년대에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이제 진짜로 중산층이 이렇게 두텁게 늘어나는 시대가 바로 80년대, 90년대잖아요. 엄청나게 높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이카 붐도 불고요. 그러니까 차를 사고 싶거나 차를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에서 차를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국내 마이카 붐에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수월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차들을 내놔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 엑셀, 중형차 소나타,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리면서 대형차 그랜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형차 예전에는 이제 대우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현대차가 내놓은 게 바로 고급차로 내놓은 게 갓그랜저가 이때 처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8년에 중형차 소나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씩 수출을 하기는 해요. 1980년대 뭐 해외로 나가면서 수출을 하긴 하지만 그게 큰 포션을 차지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 카메이커로서 해외 시장에서 차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노력을 하면서 1983년 캐나다에 처음으로 현지 법인을 세우고요. 그리고 1985년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우면서 1986년에 엑셀이라는 차가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뭐 베스트 판매 수입 소형차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89년까지 이 엑셀이 얼만큼 팔리냐면 단일 차종 수출 누계로 100만 대까지 판매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미지는 아무래도 저가의 소형차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못했죠.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 고도 성장기에 들어와요.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현대차가 조금 더 질적 성장을 하는데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을 하는 알파 엔진 이런 게 나오고요. 또 기술도 많이 키우면서 양산 능력을 키워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나온 차 중에 좀 특이했던 차가 하나 있죠. 스쿠프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카는 아니고 스포츠형 카예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 좀 유행을 했었고요. 이때 엘란트라도 이제 이때 나오죠. 그리고 회장님 차로 유명한 다이너스티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언제, 이런 다양한 차들이 다 언제 나오냐면 1990년대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자체적인 디자이너를 가지고 있진 않았던 시절이에요. 현대차가 자체 디자이너가 아니라 계속 디자인을 외부에 맡기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통일성이 없어요. 각기 고유한 특징은 있는데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디자이너 고용하는 데 집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굉장히 새로운 차가 하나 나와요. 지금까지는 뭐 소형차, 중형차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차인데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전공에서 차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갤로퍼예요. 이 갤로퍼는 누구의 작품이냐? 현대자동차는 계속 누가 이끌죠? 폰이죠. 정세영 씨가 계속 이끌어요. 그런데 현대전공, 그러니까 뭐 부품 납품하고 하는 이 현대전공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정몽구, 정주영 회장의 장남이죠. 정몽구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몽구 씨가 현대전공에서 갤로퍼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킨 게 굉장히 정몽구 씨한테는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이 갤로퍼도 잘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연간 생산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양산 능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전주에 상용차 공장도 만들고 남양종합기술연구소를 90년대에 만들게 돼요. 그리고 전차종 누계로 뭐 1천만 대를 돌파하고 1998년에는 그야말로 또 다른 히트작 EF 소나타가 나와요. 이 EF 소나타 그 헤드라이트 모양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히트를 치는데 이건 디자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색상도 굉장히 달랐어요. 이때 EF 소나타가 나왔을 때 굉장히 잘 팔린 펄 색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이 색상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아이보리도 아니고 은색상도 아니고 하여튼 그 펄 색상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EF 소나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내 시장의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 시장은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뭔가 저가 소형차 포지션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장을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의 탄탄한 성장이 밑거름이 됐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가는 거. 어쨌든 해외 시장에서는 뭐 평판이 좋든 안 좋든 뭐 부침이 있었지만 국내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90년대에 정말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다가 1997년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이 굉장히 한국 경제가 휘청였고 한국 사회와 기존의 가치관이 모두 바뀌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죠. 이때 현대자동차도 물론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뭐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산업군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구조조정이 있게 됩니다. 이때 사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고 이 자동차라는 것이 하나의 회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수많은 1차 벤더, 2차 벤더 굉장히 많은 제조업에서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산업군이잖아요. 이 기아차가 흔들리면 나라 경제 전반이 이 제조업에서 상당 부분이 막 쑥대밭이 된다라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아 자동차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정부에서도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가 되고 그러면서 기아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현대차가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죠. 현대자동차가 기아 자동차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자동차 시장의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에서 80%를 장악하니까 이게 독점적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점 사업자의 위치를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합이 반독점에 걸리지 않고 허가가 돼요. 왜냐하면 기아 자동차는 도산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때가 너무나 금융위기가 심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빠르게 어떻게 됐든 기아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면서 결국은 인수합병을 허가해 주는 걸로 넘어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기아차를 인수를 하는 게 반독점이라는 걸 빼고 생각하면 현대자동차로서는 국내 시장을 그냥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M&A 사례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로 현대자동차에게서는 신의 한 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IMF는 두 가지 점에서 현대자동차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가요. 하나는 기아차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점에서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는 정세영 회장의 회사라고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기류가 있었대요.
현대차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는 당연히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물려받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쪽 공장이 있는 울산 쪽에서는 여기는 당연히 정몽구 회장이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장남인데, 이런 기류가 있었다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정세영 회장은 폰이정, 옛날부터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볼 때는 정세영 회장 중심의 체제가 굳혀져 있었고, 그런데 정몽구 회장은 울산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전공을 맡으면서 부품과 뭐 이런 양산과 공장의 현실을 몸으로 보고 거기서 계속 뼈를 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산에서는 정몽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갤로퍼의 성공, 이것이 정몽구의 실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됐던 거예요. 뭐 그리고 정주영 씨에게는 워낙 많은 자녀분들 있잖아요.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하나, 자녀가 8남 3녀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서 가족의 상속과 승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이때 이른바 2000년 3월 달에 왕자의 난이라는 게 벌어져요. 어쨌든 결국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게 이제 옛날에 현대전공이죠. 자동차 전문 그룹을 포함해서 1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세영에게는 포니가 있었다면 정몽구에게는 갤로퍼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승계구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세영 회장이 자식처럼 32년 동안 키워왔는데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임식에서 회사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승계구도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전에도 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현대차 흉기차다, 뭐 현대차 뭐 외국에서 죽 쓰고 있다, 기아차 인수한 게 결국은 독이 됐나, 옛날에도 이런 욕 많이 먹었고요. 아니, 한국은 위기가 없는 해가 없어요. 위기 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를 잘 극복했으니까 또 지금 우리가 이 기업사에서 현대차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BH 벤츠 헌터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5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2007년에 처음으로 뭘 내놓았냐면 프리미엄 세단, 바로 제네시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